네, 그동안 공천 갈등으로 시끄럽던 여야가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이제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확인된 계파 간의 갈등은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자세한 정치권 소식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본부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대 어느 총선보다 그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던 공천 과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제 이제 여당은 어제 후보 등록 마감 2시간 남겨놓고 극적으로 파국은 좀 피했습니다. 좀 어정쩡한 좀 타협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제의 여당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김무성 대표가 옥새 소위 반란을 일으킨 지 25시간의 내전 끝에 극적인 가까스로 이게 봉합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저께 보면서 일단 첫 안타까웠던 점은 집권당이 이렇게 공천을 3개 지역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후보가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이런 텃밭에 이렇게 그 텃밭과 서울의 세계를 못하는 이런 상황은 초유의 상황이고 우리나라 정당의 후진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게 일단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의 권력 싸움이 국민들한테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선택하게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관위원장 양측이 두 계파가 분명히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 생각하고요. 어저께 어정쩡한 일종의 나눠먹기식 3대3의 봉합을 했는데 어떻든 그게 기본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서로 누그러뜨리면서 타협한 게 아니라 일종의 미봉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총선 이후에 일종의 양측의 당권, 대권의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신호탄이고 일종의 전조로 보이고 계속 그 총선 이후에는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론가님은 어제 여당의 이른바 미봉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어느 때보다도 약간 좀 논란이 많았고 이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과거에는 더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올라와서 멱살잡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언론이 그걸 다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당사가 거의 이렇게 쑥대밭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어제는 상대적으로 좀 평온하게 끝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어제 이 대표께서는 당직인 가지고 막 도망가시고 또 가서 탈취하려고 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질까 사실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여야 할 거 없이 다 이번 같은 경우에 야당도 항의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는데 생각만큼은 그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약간 동물적으로 지향이 안 되고 상당히 그래도 식물적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자면 이번 공천 역시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으로는 국민들은 올 초에 사실은 각종 언론사들이 다 발표를 했다시피 현역 교체를 대폭 좀 해주길 원했거든요. 19대 국회에 워낙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교체율도 생각만큼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새로운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더 참신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 대거 영입되길 원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거, 그게 사실은 국민들은 더 아쉽죠. 네, 전반적으로 아쉽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앞서 나눠먹기식의 봉합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초광수 끝에 타협을 선택하는데 파국은 면했긴 하지만 이번 공천 과정에 있어서 양측의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간에 어떤 득과 실을 좀 계산을 해본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양측에 다 득과 실이 사실 있었습니다. 어저께는 큰 틀에서는 김무성 대표는 이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그걸 내가 제동을 걸었다 하는 그런 명분을 갖추는 모양을 취했고 친박계는 어떻든 세계 지역구 진박 인사의 그 지역을 챙김으로 인해서 실리를 이런 거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김무성 대표인 경우는 이번에 소위 득이라고 하자면 요번에 이 옥새 저항을까지 하지 않았으면 계속 30시간의 법칙이라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말을 30시간도 가지 못해서 계속 철수하고 되물리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된 게 있어서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대선 주자의 그 반열에서 사실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저희 옥새 투쟁을 통해서 대선 주자로서의 일단 원기는 회복했다 하는 득이 있고 또 하나는 나름의 이 공천 과정에 진박 주도의 이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하는 그러한 명분은 얻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권을 떠나서 중도층에게 약간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번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의 핵심 지지층과가 이렇게 등을 돌리는 그런 전면전을 선포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자기의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하고 상당 부분이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자기 지지 기반의 일부 상당한 균열이 일어났다는 데서 상당히 그런 한계를 보인 게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이게 30시간의 법칙을 벗어나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는데 여전히 30시간도 못 가서 절반은 유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역시 그 김무성 대표 리더십의 또 한계를 보여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게 있고, 친박에게는 어떤 세계 지역구를 얻은 이런 것도 있고, 이번 선거는 어떤 자기네가 주도 세력 아닙니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다는 득은 있는데 이번 과정에 공천을 굉장히 밀어붙였다고 하는 점들, 그리고 이런 그런 점들은 상당히 자기네한테 부담이 될 거다. 그리고 또 수도권의 여론이 그 사이에 굉장히 악화됐다고 하는 점들, 이런 것들 부담이라고 봅니다. 평론가님은 동일하십니까? 저는 뭐 6대4 김무성 대표 우세승 우세승.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새누리당 역시 6대4 정도의 우세승의 효과를 좀 거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개인적으로 친박계나 뭐 청와대하고 그런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뭐 좀 우세승을 했다는 점에서 제가 6대4 말씀을 드린 건데요. 김무성 대표가 만약에 이마저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뭐 도장을 찍는 그런 일종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넘어갔더라면 김무성 대표 개인적으로는 아마 대권 주자로서 향후 행보에 굉장히 그 악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약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그런 점에서 이제 우세승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도 우세승이라고 제가 이제 보는 이유는 만약에 진박 공천이 그대로 관철돼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완벽하게 이제 탈락시키는 거로 그래서 낙선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면 수도권 민심은 아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뭐 새누리당 내에서도 자체 여론조사를 했을 것이고 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아주 급속하게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면모를 보였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수도권 같은 경우, 그나마 전국이 그런 거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진박공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박공천 논란이고 결정적으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끝끝내 뭐 시간 끌기를 하면서 뭐 내보내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어요.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한테 지지율, 특히 수도권 지지율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었다. 만약에 이번에 끝내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탈락을 시키고 낙선을 시키는 쪽으로 결말이 지어졌다면 아마 이 수도권에서의 그 지지율은 추가로 더 하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그 막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라든가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래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점에서 조금 아쉽게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전체 총선 국면이라든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 자체도 저는 더 악화되는 것을 좀 막는데 좀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봉합하는데 전 청와대하고 친박계들 최고위 간에 상당한 교감, 막판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 교감 내지는 이심전심 동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무공천하는 이제 뭐 대구 동굴 같은 경우에 그 무공천을 하는 쪽에 청와대도 묵시적인 합의를 해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가 막판에 그렇게 약간 뒤로 한 발 물러서 준 것이 전체를 위해서는 전 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그 공천 내용으로 이번에 여당 출신 후보자들의 출마가 대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무공천 결정 탈당한 방금 좀 얘기해 주셨지만 유승민 의원, 뭐 이재호 의원, 이제 윤상현 의원까지 저기에 포함을 굳이 시킨다고 했을 때 생활에서 돌아왔을 경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복당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가능성은 높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그 총선이 끝난 뒤에 친박 비박의 여러 가지 싸움 중에 중요한 소재 하나가 바로 이 사람들의 복당 문제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일단 복당 문제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거라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 뭐 진박 입장에서는 뭐 윤상현 의원 복당하려고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역시 비박에서 제동을 걸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데 어떻든 이 중요한 유승민 의원과 이재호 의원 당선돼서 올 경우에 일단은 지금 현재 최고위원 회의라든가 이래서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서 수용을 해야 입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고위원 회의를 지금 친박이 우세한 구도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그 김무성 대표와 김을동 최고위원 외에는 다 대부분 친박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반대하기는 쉽사리 7월 전당대회 이전에 쉽사리 그렇게 그 입당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비박들은 영입을 주장할 것이고 그런 거고 그렇게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이번 새누리당 공천 전쟁 유승민으로 시작해서 유승민으로 끝났다라는 네. 표현까지 나옵니다. 앞서 저희가 CG에도 유승민 의원의 그 전체 과정을 또 나오긴 예. 했었는데요. 김무성 대표 옥새 이 반란이 유승민 후보에게는 앞으로의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뭐 이런 그 분석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만 그 예비 후보에게 좀 동정심이 일어서 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데 그 사실은 후보 간의 어떤 그 전국적인 지명도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네네. 나 있었기 때문에요. 이재만 청장하고 뭐 예를 들어서 무소속 대 무소속으로 설령 붙었다 하더라도 이재만 전 청장이 이기기는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본인은 이제 알고는 있을 것이고요. 이제 문제 제기는 할 것이고, 뭐 저분 입장에서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셔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당 지도부하고 적정한 조율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사실은 생각보다 이번에 그러니까 더 지명도가 더 많이 생겨버린 거죠. 본인이 원했던 것은 아닌데 이한구 위원장이 결정을 사실은 좀 늦추는 과정에서 네. 여론이 오히려 사그러든 게 아니고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지지도는 뭐 결과적으로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뭐 워낙에 이제 좀 약간 탄탄한 지지 기반도 있었기 때문에 뭐 당선은 거의 확실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선돼서 그럼 돌아왔는데 그 새누리당으로 바로 입당을 시킬 것인가? 전 절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아마 그 복당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곧바로 복당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를 비롯해서 윤상현 의원을 사실은 그 수도권 선거를 생각하면 저렇게 이렇게 무공천 형태로 저렇게 이제 그 무소속 출마 형태로라도 살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친박계 핵심의 어떤 그 절실한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뭐 그건 아시다시피 뭐 저분이 충청포럼 회장도 됐고. 또 이제 이른바 반기문 대통령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은 반드시 이제 데려오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어요. 수도권 선거에 좀 영향이 있더라도.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어찌됐건 뭐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곧바로 전당대회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그와 동시에 이제 개헌론이 이제 상당히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 그 배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홀가분하게 사실은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 내지는 계기를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복당하는 거가 중요하진 않죠 이제는. 그래서 밖에 있더라도 결국은 이제 보수층의 이제 그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새누리당으로 이제 되돌아올 겁니다. 네. 대선 국면에서 이제 되돌아올 수도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 그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은 당 복귀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당 복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아까 저 복귀에 대해서는 쉽게 최고위원회 친박 주도의 최고위원회에서 쉽게 이렇게 받아주지 않을 거고 네네. 전당대회까지 상당한 논쟁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말한 그 유승민 후보 의원의 득실에 대해서는 한번 재미있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승민 의원의 득이라고 한다면 이번 과정에 자기 정치적 체급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뭐 미들급 좀 높았다가 이제 헤비급 가까워진 거로 됐는데 네네. 그리고 전국적 인물로 부상했고 그리고 결국에 이 지금 사실상 야당 후보가 한 사람 나왔습니다만은 더민주 후보가 한 명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당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한 확실한 그런 상황으로 돼서 그런 점에서 쉽게 금배지를 달고 정치적이 높아진 데서 득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 유승민에게도 또 정치라는 건 항상 이 득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유승민 후보가 이게 이제 공천이 3대3으로 타협됐다는 걸 듣고 굉장히 홀가분하면서도 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번 대구에서 어떻든 자기가 이재만 전구청장하고 정면 붙어서 거기서 상당히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선거 기간에 지금 공천 과정에서도 자기 이슈가 한 열흘 이상 끌었습니다마는 선거 과정에서 자기 이름이
우리 선거에 유승민 선거라는 대구 중심에서는 유승민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승민이라는 게 딱 중심으로 갈 수 있었는데 어제 타협파이브로 인해서 좀 싱거워졌다. 싱거워져서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가 예. 있어요. 무대가 유승민을 무대에서 끌어내리게 한 셈이다. 그러니까 무대가 무성대장 네. 김무성 예.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승민을 사실상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는 효과를 가졌다. 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어떻든 박근혜하고 대통령하고 척을 지면서 어떻든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인 거기에서의 그 자기가 일단 밖으로 나왔다는 당 밖으로 나왔다는 데서 약간 부담 요소는 있어요. 그리고 친박은 그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려고 했던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게 만드는 데서는 뭐 완전히 자기네 전략이 완전 실책을 범한 건데 하나의 또 부담을 던 거는 있다고 하는 것들이 또 지적이 되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유이재만 전국청장하고 그냥 완전히 각을 세워서 해서 당선이 예. 돼버리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그러한 내관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졌다 이런 네.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전국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사실은 생긴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본인 지역구에 신경을 좀 덜 쓰고 나머지 이제 친유승민계들 지금 대거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영북 지역이 주로 이제 포진해 있는데 이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제 친유 무소속 후보자들까지 사실은 아우르면서 본인 지역구뿐만 아니라 이분들 지역구에 일종의 유세 지원을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이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여야 모두 지금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지금 이제 쟁점이 돼서 이제 붙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아마 그 본인만의 어떤 그 경제 정책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것이 만약에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갖는다면, 호소력을 갖는다면, 사실은 뭐 그 예전에 그 안철수 신드롬 못지않은 그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당은 이제 본격적인 당내 힘겨루기가 어떻게 보면 총선 이후부터다. 지금은 이제 미봉이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당권의 어떤 무게중심이 어디로 기울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런 점에서 7월의 전당대회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친박계가 이번에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친박 공천을 밀어붙인 데는 사실은 그 당권을 1차적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죠. 그러니까 7월 전당대회를 겨냥해서 이번에 좀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건 충분히 예고됐던 그런 상황이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무성 대표에게 서청원 최고가 그 지는 그 순간부터 친박계들은 당권 재탈환을 사실은 계속 추진해 왔다. 그리고 김무성 힘 빼기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사실 뭐 대표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본인 의지대로 당을 좀 이끌어 오진 못하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뭐 심지어 지키질 못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계속 이제 진행이 돼 왔고 이번에 이제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한번 격돌을 한 거고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다시 재격돌을 하겠죠. 이때는 아마 친박계가 뭐 이미 사실은 이번에 친박 공천을 대거했기 때문에 뭐 조직 기반은 훨씬 더 강화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친박계 당 대표를 이제 내세울 건데 그게 이제 누가 될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곧바로 이제 대권하고 대권 일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권에 출마하실 분은 이제 나오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직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기류로 봐서는 뭐 서청원 최고가 다시 재도전해서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상태에서 뭐 이른바 최경환 의원도 좀 거론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네. 최경환 의원이 만약에 그 대표가 된다 그러면 대권 주자로서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권에 좀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번에 친박이 굉장히 친박 주도의 공천을 아까 강력하게 추진한 이유는 아까 당권 대권의 경쟁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공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일단 친박 인사들이 공천에서 굉장히 많이 됐어요. 비박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장 이제 총선 이후에 7월 전당대회 빠르면 한 6월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친박이 수적으로는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팀적으로는 좀 우세해서 그렇게 가면
그 전에는 계속 미박한테 밀리지 않았습니까? 뭐 당내 총선 전에 뭐 국회의장 경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대표 경선들. 근데 이번에는 수적으로는 우세할 가능성이 약간 높습니다만은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총선 결과가 굉장히 이 승리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친박 쪽이 아무래도 힘이 실릴 것이고, 근데 총선이 굉장히 결과가 나쁘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이 친박들이 힘이 약화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이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친박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인데 현재로서는 최경환 의원이 제가 많이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선 주자를 겸임할 수가 없거든요. 당권 대권 분리 때문에 그런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주자가 될 경우에 또 누가 나서느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자, 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원톱으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고문에게 제안을 해봤지만 뭐 손고문이 고사를 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톱을 간다는 게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오롯하게 좀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의미로 분석도 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뭐 책임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네. 어찌됐건 이번 총선을 자기 주도하에 치르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내비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비례대표 2번을 본인이 셀프 공천할 그쯤에 이미 결심을 한 것 같고요. 예, 예. 이번 선거는 어찌됐건 내 주도하에서 이제 치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이분이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번 하는데 전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 너머의 그 상황까지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총선을 어찌됐건 자기 주도하에서 승리를 이끌면 본인의 입지, 당내에서 입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지도에서도 상당히 지금보다는 좀 상황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복잡한 문제긴 한데 곧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개헌론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의 거의 그 공감하에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 하에서의 그 실세 총리, 그거를 겨냥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여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전통적 야당 지지층을 맡게 되고요. 예. 김종인 대표는 중도층을 공략하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 이 역할 분담론을 정체성 갈등으로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요즘 최근에 언급을 보면 약간의 갈등과 약간의 차이가 있죠. 예, 예. 그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그저께인가요? 그래서 선거 개소식에 가서 사무실 네. 개소식에 가서 진보 세력과 운동권을 배제하는 거는 한쪽만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네. 바로 그 기자들이 다시 그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에게 물어봤더니 국민이 바라는 정체성으로 가야 된다. 국민이 바라는 정체성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더민주보다 약간 더 우클릭하자는 거 아닙니까? 더 중도로 가자는 건데.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우리가 뭐 별 특별한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뭐 두 사람의 노선 차이가 있다는 건 뭐 국민이 다 아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이 현재 선거 과정에서는 본격화되지 않을 거로 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까 여당도 어떤 나눠먹기식 봉합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의 봉합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선거 과정에서. 얼마 전에 갈등이 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이런 당의 정체성을 둔 갈등이 벌어질 거로 보고, 단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대위원장을 김종인 단독 체제로 가자고 한 거는 김종인 대표의 결정도 있지만 그거는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한 친노 세력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거죠. 이번 선거는 어차피 목적이, 이번 선거에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고 대표 당의 얼굴로 세운 목적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이 당은 친노 패권의 정당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려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정체성이 이게 아니라 좀 우리는 좀 여러 가지 중도까지 포용한다 하는 거고, 또 호남 민심의 이런 악화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재인 전 대표를 같이 내세웠을 경우는 이런 점에 다 부담이 되는 게 있다고 보고, 서로의 양해하에 김종인 대표의 단독 체제로 됐다고 봅니다. 예. 네. 당내에서는 김종인, 문재인 이 두 대표의 관계를 지금은 돕고 있는 모습이지만 5월 동주의 그 관계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전체 과정을 문재인 전 대표 대 김종인 대표 간의 관계 하에서 굳이 점수를 내본다면 7대3 문재인 전 대표 승으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역구 공천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비례대표 공천도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본인 주도하에서 좀 더 전문가 그룹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다 친노 친문으로 이제 사실은 다 되고, 본인하고 몇 사람 정도만 지금 이제 그 비례대표에서 관철시킨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7대3 구도,
그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총선도 김종인 대표는 앞에서 나서서 그 외형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또 공식적으로는 뭐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식 직함은 없지만 사실은 오히려 김종인 대표보다 더 광폭 행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 이번 비례대표 논란 과정에서 다시 지금 아까 무대 말씀하셨는데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아주 올라왔고 네. 이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 그래서 역시 7의 지분은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여실히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아마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관련해서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노 친문에 간에 사실은 그 갈등도 저는 상당히 클 수 있다 의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국민의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시간 관계상 그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권역별로 선대위를 꾸리기로 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을 맡고 천정배 대표가 광주를 맡기로 했는데 지역을 이렇게 지금 나눠서 투톱 체제로 가는 그 부분이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나 이제 안철수 대표가 와서 좀 얼굴을 비춰주기를 바랄 텐데 사실 자신 지역구 챙기기가 지금 상황이 좀 판세를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지금 뭐 일정표를 보면 일단 후보 등록 직후에 한 당분간 며칠간은 자기 지역구 다지기에 주력한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후에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나머지를 다니는데 뭐 심지어 호남 아까 천정배 대표도 맡은다 그럽니다만 호남을 포함해서 모든 수도권을 돌아다니는 지원 유세를 하는데 일단 지금 자기 지역구에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새누리당 후보와의 격차가 거의 오차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다지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천정배 의원하고 나누는 거는 일단은 호남에서는 지금 호남의 전체 의석이 28석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목표를 본인들은 뭐 성사여부를 떠나서 20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어떻든 거기에 28석 중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어느 쪽으로 더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야권의 앞으로 재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누가 15석 이석을 차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호남 민심에 다가갈 수 있는 호남의 일종의 대표 주자인 천정배 의원을 내세워서 하는 게 자기 선거 전략상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뭐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여기 전반적인 지원 유세를 하는 그런 거로 될 거로 봅니다. 예. 야권 후보 단일화 놓고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 보입니다.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어차피 10%도 안 되는 그 지지를 받아 뭐하냐. 우리에게 사퇴를 좀 해라. 좀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뭐 안철수 대표의 그 이념이죠. 절대 그런 식의 단일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입장인데 이런 입장 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실리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5% 1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예를 들어 국민의당 후보들이 대거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 비례대표 표 확보가 잘 안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건 내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까지는 그러니까 4월 13일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보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라면 지역구 유권자에게 오히려 양해를 구하고 지금은 당 전체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당 전체의 지지율을 어쨌든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실은 기회 요인도 있고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워낙 그 논란이 많았고 또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이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그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라면 제가 안철수 대표라면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지역을 많이 못 챙겨서 죄송한데 제가 설령 여기서 낙선하더라도 당을 살리는 게 지금은 더 급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저라면 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폭으로 좀 다니겠어요. 그리고 수도권뿐만 아니고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도 더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특히 부산 뭐 이런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국 정당화를 하겠다라는 노력을 보여야 되지 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조금 이것만 하겠다라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더 얻는 바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천도 이제 끝나고 후보 등록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 어느 당 하나 참 무난히 넘어갔다 할 수 없을 만큼 공천 전쟁이 참 치러졌는데요. 자, 다음 주부터 본격 총선 체제로 전환될 때 관전 포인트 짧게 두 분께 한 말씀씩 듣고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주로 자기 아군들끼리 소위 뒤에서 등 치고 뭐 총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상대 아군들끼리는 일단 싸움을 어느 정도 접고 예, 상대와 뭐 이런 비율에 차단 총질하고 서로 공격하는 공방을 벌이는 관계로 갖는 변화 시점인데 여기서 저는 항상 총선할 때 제가 기자를 하면서도 총선에서 5개의 당선을 결정하는 변수의 순서가 있는데 첫째 표밭이 어딘 쪽이냐 거기가 그다음에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바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이슈 그다음 인물 이렇게 보는데 인물이 불행히도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도의 문제가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앞으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가 변수고 그다음에 여권도 과연 심리적으로 분당 상태까지 갔었는데 심리적으로 분열되지 않느냐 이런 구도의 변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호남의 주도권을 지금 두 야당의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변수고 또 하나는 이슈 논쟁 앞으로 경제 실정 심판론 또 경제 여당은 또 그걸 반대로 경제 발목 잡기 또 심판론이라고 그러던데 이런 경제적 이슈 논쟁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지금 노인과 청년층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공약은 지금까지 깜깜인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거 하고 서로 에러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게 앞으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국민하고 언론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인물 탐구, 그다음에 정책 탐구. 특히 이 정책 탐구에 좀 더 주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유권자들 입장에서 뭐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정말로 열심히 좀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본부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